여러분 안녕하세요. 연휴 어떻게 잘 보내시고 계셨나요? 이제 연휴 마지막이라서 내일 또 할 일들 다 하셔야 돼서 금요일과 같은 마음도 아닐 것 같고 토요일 같은 마음도 아닐 것 같고 오늘은 또 다음 주 출근을 안 하시는 분들도 옆에 출근하는 사람 봐야 되면은 마음 아픈 건 똑같으시잖아요. 제가 오다가 홍해골 대표님의 쇼츠를 하나 보고 왔는데 내용이 뭐냐면 대상포진 예방접종하라는 내용이었어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면 치매 위험도를 20%나 낮춰준다고 하면서 20%가 엄청나게 큰 숫자니까 꼭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이번 시즌에 보건소 이용하는 꿀팁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그걸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실제로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생백신은 거의 무료로 해주고 사백신은 한 10만 원 정도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물론 사백신이 훨씬 더 효과가 좋은 백신이고 또 최근 나온 백신이긴 한데 사실 두 번 맞으려면 비용이 저희 병원 기준으로도 거의 50만 원이라서 실제로 50만 원이 그렇게 쉬운 돈은 아니잖아요. 반 100만 원이니까. 그런데 내가 아직 맞지는 않았는데 65세가 넘었다 그러면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생백신이라도 받으시면 요게 예방 효과가 길게 가지는 않아요. 한 7년, 6년 내지 7년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라도 맞으시는 게 대상포진도 줄이고 대상포진에 의한 합병증도 줄이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안 맞으신 분들은 이 다음 주라도 좀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당뇨에 대한 흔한 오해와 진실의 두 번째인데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정의를 하다 보니까 먹는 거 파트 식이요법에 대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지난 시간에 다 하긴 되게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따로 오늘 정리를 했는데 재밌는 거는 지난번에 올린 게 당뇨에 대한 오해면 되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봐주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와서 제가 약간 사실 그 지난번에 했던 주제의 연속이긴 하는데 약간 조금 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름으로 조금 이름을 바꿨습니다. 근데 큰 맥락에서는 제가 흔히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듣는 오해, 그래서 그건 아니에요라고 설명했던 부분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당뇨병 식이요법에 대한 흔한 오해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요. 저는 안 그렇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당뇨가 진단되면은 여주도 한번 드셔보시고 돼지 감자도 한번 드셔보시는 것 같아요. 이유는 가격이 굉장히 싸고 여기저기서 다 팔고 있고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래서 많이 드셔보시는데 실제로 이제 저한테 말을 하면서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그냥 몰래 드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사실 거의 다 드셔보시기 때문에 드리면 그 여주에는 독특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 성분이 카란틴입니다. 요게 인슐린이랑 구조가 비슷해요. 그래서 실제로 먹었을 때 췌장에서 인슐린이 하는 역할같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고 많이 믿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여주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그 연구들이 크기가 되게 작습니다, 연구 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4 주 뭐 많으면 한 3 개월 요렇게 한 연구들이고 연구 대상자도 몇십 명을 가지고 한 연구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연구들을 이렇게 다 모아 가지고 이 명승건 교수님이 많이 하신 메타 분석 이렇게 연구를 모아서 다시 재분석을 하는 연구를 하면 어떤 연구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나오고 어떤 연구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고 나와요. 근데 이제 연구가 조금 질이 좋은 연구를 모아서 하면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라고 나오는 게 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가끔 제가 환자를 보다 보면 여주를 드시다가 간 수치가 올라가는 분들도 좀 있고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들도 있고 더 흔한 거는 이제 위장 장애가 좀 있기도 한데 더 걱정인 것은 약물 상호작용이 좀 큽니다. 그래서 특정 약을 먹으면은 먹어서는 안 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주의해서 드셔야 되고,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환자분들이 여주를 먹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샀다고 얘기를 하시면 "산 것까지는 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주의를 드리는 게, 그런데 진하게 우려서 드시지는 말고, 이거 차로 좀 많이 드시거든요. 사실 저도 한번 먹어 봤는데 너무너무 쓰더라고요. 그래서 차로 드시기는 하는데 진하게 달이시지는 말고 그냥 살짝 끓여 가지고 "음료수처럼 하루에 한두 잔 드시는 거는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인제 이 여주보다 더 의학적인 근거, 연구에는 근거가 없는 게 바로 밑에 나와 있는 돼지 감자입니다. 돼지 감자는 이 안에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름이 인슐린이랑 비슷하니까 '아 이거 뭐 인슐린 비슷한 거 아니야?'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 이눌린은 식이섬유예요. 근데 이제 돼지 감자도 있고 그냥 감자도 있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그냥 감자보다 돼지 감자에는 이눌린이 많이 들어 있어서 식이섬유의 양이 한 3-4배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이섬유가 좋은, 많이 들어 있는 식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제로 칼로리를 비교를 해 보면 감자랑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혈당 반응도 크게 감자랑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요게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은 옛날에 보리밥 먹으면 방구 뽕뽕 나온 것처럼 장 안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되기 때문에 배가 빵빵해진다거나 공기가 가스가 차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귀도 나오고 배도 아프고 설사를 할 수 있다, 요런 단점이 있어서 그러면은 돼지 감자는 먹으면 안 되느냐? 네, 드시고 싶으신 분은 한번 드셔 보세요. 근데 그 끼는 밥 양을 쪼끔 줄이고 드셔야 되는 게, 감자를 먹은 거랑 똑같기 때문에 밥량을 쪼끔 줄여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 이희거 님이신가요? 이희거 님은 "감자는 탄수화물 덩어리 아닌가?" 예, 주로 그 탄수화물이죠. 그래서 감자는 채소가 아니라 얘는 거의 곡류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감자를 간식으로 먹거나 반찬으로 드시지만, 뭐 서양의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는 감자를 주식으로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먹는 쌀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돼지 감자는 드셔 보실 수는 있는데 밥을 조금 줄이고 드셔야 된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 "설탕 대신 꿀은 천연이라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요게 사실 좀 많이 배우고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분들도 이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혈당이 조절이 되게 안 되시는데 되게 잘 나가는 세무사세요. 근데 뭘 물어봐도 특별히 혈당 조절이 안 될 만한 걸 드시는 게 없으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매일 자기 전에 꿀물을 한 사발을 드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아 요거는 음료고 요거는 설탕이 아닌 꿀이라서 괜찮은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도 그분도 정말 몇 달 동안 몰랐던 거죠. 피로 회복에 좋다고 해서 드셨대요. 그래서 당연히 그거를 못 드시게 하고는 혈당이 굉장히 잘 조절된 경험이 있는데, 사실 인제 설탕이라고 이름 붙여지지는 않지만 설탕인 게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꿀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드시는 조청도 있고, 이거 뭐 트레디셔널한 전통 음식이니까 몸에 좋을 것 같지만 또 설탕입니다. 그다음에 흑설탕, 까맣게 보여도 설탕이랑 똑같아요, 백설탕이랑. 유기농 설탕, 몸에 더 좋을 것 같지만 이것도 역시 설탕이고요. 한동안 유행했던 아가베 시럽도 설탕입니다. 다 설탕은 아니에요. 설탕은 우리가 인제 화학적인 이름으로 자당이라고 해요, 자당. 자당은요, 포도당이랑 그다음에 포도당이랑, 아이고 제가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납니다. 포도당이랑 잠깐 볼게요. 네. 생각 안 납니다. 네. 과당. 예. 포도당과 과당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자당이고요. 꿀은 포도당과 과당이 그냥 붙어 있지 않고 따로따로 그냥 단순당으로 들어 있어요. 조청은 메가당이라고 들어 있는데 메가당은 그냥 포도당이에요, 분해되면. 그다음에 흑설탕은 뭐 똑같이 설탕이랑 똑같이 자당이고, 유기농 설탕도 마찬가지고, 아가베 시럽은 여러분이 보통 액상 과당 많이 얘기 들으시잖아요. 달달한 음료에 들어 있는 거. 그거랑 똑같이 그냥 과당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단순당인 설탕의 다른 이름이라서 이게 더 건강하거나 혈당을 덜 올리거나 당뇨에 더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과일은 "천연식품이니 마음껏 먹어도 된다." 이게 제가 항상 여름에 굉장히 많이 보는 현상인데요. 혈당 조절 잘 되시던 분이 여름에 혈당이 올라서 오면은 10중 8구는 과일을 되게 많이 드시는 거예요. 여름에
되게 덥고 지친데 냉장고 안에서 수박 같은 거 꺼내서 먹으면 너무 힘이 나고 좋잖아요. 맛있고. 그다음에 또 수박 여름에 엄청 싸잖아요. 그래서 과일 드시고 또 힘나니까 하던 운동도 안 하세요.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인제 목요일 날 당 중독이라는 아이템으로 아침마당을 나가요. 아침마당을 나가면서 대본을 인제 미리 작업을 하는데 작가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과일을 하루에 요거 하나씩만 먹어야 된다. 이 접시를 하나씩만 먹어야 된다."고 연락이 왔더니 어 뭐라고 질문을 하셨냐면, "이게 보통 사람도 그래요? 당뇨 있으신 분만 그래요? 뭐 아니면 당 중독 있으신 분만 그래요?"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요게 과일 한 접시인데 사과 껍질째를 기준으로 반 개예요. 배는 사이즈가 큰 거는 4분의 1 개가 한 번 먹을 양이에요, 하루에. 그다음에 귤은 큰 걸로 1 개, 바나나는 3분의 2 개고, 소박은 좀 큰 거 한 조각으로 1 개예요. 토마토는 굉장히 큰 거 하나 먹어도 되고요. 요즘 자두 맛있는데 자두는 2개 드시면 되고, 복숭아 되게 맛있죠. 이거 1개 다 드시는 거 아니에요. 반 개만 드시는 거고, 포도는 18 알 내지 19알 드시는데 큰 포도는 좀 더 줄여서 드셔야 되겠죠. 이게 과일 한 접시 분량이고 이게 하루에 한 번 먹는 분량이에요. 근데 막 체구가 되게 큰 젊은 사람은 필요한 칼로리가 많잖아요. 하루에 뭐 2,400, 2,500 먹는 그런 사람은 요거를 2번 먹어도 돼요. 하지만 이 2번 먹을 때, 간식으로 2번 먹을 때 과일로 1번 먹고, 과일은 다른 한 번은 뭐 유제품이나 견과류 같이 다른 걸 먹는 게 좋은 거지, 과일로 반드시 2번 먹는 게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 당뇨가 있든 없든 내가 먹는 과일의 총량은 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일 먹는 법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루 방금 보여드렸던 접시로 1개 정도가 적정량이고, 정말 체구가 큰 분은 2 개까지 먹을 수 있다. 그다음에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는 껍질째 과일이 좋다. 그러니까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좋고, 1년 내내 사과는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과 또 참외 같은 거는 사이즈가 작은 것들은 껍질도 되게 얇고 부드러워서 껍질째 드실 만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시는 것도 권유드리고, 그다음에 정말 과일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안 좋은 것은 주스로 만든 거, 착즙으로 해서 뭐 사과 액 같은 거 만들어서 드시잖아요. 그다음에 말린 과일은 과일에다가 설탕을 절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또 과일 중에서 열대 과일은 당도가 높고 되게 물렁거립니다. 대표적인 게 맛있는 망고, 그다음에 파인애플, 바나나죠. 요런 것들도 이왕 선택을 하신다면 온대 과일이 더 섬유소도 많고 당도가 좀 낮아서, 그리고 원래 물컹거리면은요 훨씬 장 안에서 들어가서 소화가 빨리 돼요. 그럼 혈당을 더 빨리 올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요 보여드린 이 양을 지켜서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또 반대로 이렇게도 생각하세요. '당뇨가 되면 과일을 끊어야 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혈당이 잘 조절되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한 접시 분량으로는 과일이 가지고 있는, 뭐 당분도 들어있지만 이 안에 비타민, 미네랄, 섬유소 들어있으니까 이것도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파이토케미칼도 또 챙겨줘야 되니까 드시면 좋은데, 과일을 끊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혈당 조절이 안 될 때는 내가 먹는 음식들 중에서 칼로리랑 영양소를 비교했을 때 먼저 좀 줄여줘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과일을 채소로 바꾸는 거죠. 채소는 과일에 비해서 칼로리가 한 20-30% 뿐이 안 되고, 과일이 가지고 있는 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체중 감량 중일 때도 마찬가지로 과일은 좀 끊고 채소로 바꾸시면은, 사실 저희 신랑은 파프리카가 장난감처럼 생겼다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파프리카를 되게 좋아해서 그냥 과일처럼 먹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식사 습관이 잘 길러진 아이들은 파프리카 같은 거를 과일로 먹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일 대신 채소로 드시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체중 조절을 해야 될 때랑 혈당 조절이 잘 안 될 때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이게 좀 극단적으로 가끔 보는 경우인데, 그래도 요즘에 이런 분은 없으세요. 밥과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고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사실 탄수화물은 글라이코겐으로 우리 몸에 저장이 되는데, 저장이 될 때 수분을 많이 함유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저탄고지를 처음 시작을 하면 내 몸에 저장되어 있는 탄수화물인 글라이코겐을 소모를 하면서 글라이코겐이 붙들고 있던 물도 같이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초기에 체중이 3-4 킬로가 혹 빠집니다. 그러니까 되게 기분이 좋으시죠. 몸도 되게 가볍고
그래서 그걸 계속 유지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탄수화물을 안 드시게 되면은 인슐린이 분비가 좀 혈당이 잘 안 올라가니까 인슐린도 좀 잘 분비가 안 되게 되죠. 하지만 탄수화물 식품이라는 게 결국은 곡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과일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과일도 탄수화물 식품이고 채소도 약간의 탄수화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콩류 이런 것도 탄수화물을 좀 가지고 있죠. 그런 것들을 안 드시게 되면은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식이섬유랑 비타민, 무기질이랑 파이토케미칼을 다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탄수화물을 안 먹었을 때 뭘 더 먹어 줘야 되죠, 사람이 살아가려면. 그때 대부분 권유하는 게 그 지방이랑 단백질 식품, 동물성 단백질 식품을 많이 먹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동물성 단백질 과잉 섭취가 되고 또 포화지방 과잉 섭취가 되게 되면은 또 장기적으로 포화지방을 많이 먹었을 때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었을 때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그런 단점도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식품의 양이 절 문제지 이거는 절대적으로 나쁜 식품이라서 먹으면 안 되고 이거는 너무 좋으니까 먹어야 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뇌는 고급 연료인 포도당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뇌가 꼭 필요한 포도당의 양이 있습니다. 그게 하루에 100에서 130g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덜 드시게 되면은요.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이 안 들어가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방을 사용을 해서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데 이때는 잘 연소가 되는 게 아니라 불연소가 됩니다. 그러면은 어 대사산물들이 나오는데 이 찌꺼기들이 또 우리 몸에서 몸을 산성화시키는 그런 단점도 있어서 뭐 사실 저탄고지는 뭐 비판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다 정립된 상태이고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SGLT2 억제제라는 게 처음에 이야기 나왔을 때 너무 좋은 약인데 환자들한테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제가 그때 동영상도 찍었고 그다음에 또 "SGLT2 억제제 드시는 분 보세요."라고 동영상도 또 찍어서 저 환자분 중에 SGLT2 억제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가 간단하게 부작용과 주의할 점을 설명을 하고 동영상을 안내해 드리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약 자체가 심혈관도 보호하고 콩팥도 보호하고 또 살 빠지는 효과도 있고 혈압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많은 의사들이 이 약을 처방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이 약을 주세요."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약을 드십니다. 이 약은요. 우리 포도당이 콩팥에서 다 걸러지면은 포도당은 너무너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 에너지죠. 우리 사람은 그냥 포도당을 에너지로 씁니다. 쫙쫙 재흡수를 해요, 콩팥에서, 세뇨관에서. 그런데 이 재흡수를 못하게 하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소변으로 포도당이 줄줄 새어나가죠. 포시가 자대양이 오리지널인데요. 요즘은 여기에다가 메포민을 붙인 약이나 여기에 다른 DPP4를 붙인 약들이 되게 많아서 여러분 중에서 요 약을 드시는 분이 요즘은 굉장히 많습니다. 요런 분들이 탄수화물을 줄이게 되면은요. 그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케톤 산증이 와서 응급실 갈 일들이 간혹 생기고 응급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간혹 요 SGLT2 억제 드시는 분들 중에서 약간 탄수화물을 덜 드셨다가 응급실을 케톤 산증이 생겨서 응급실을 오시는 일들을 왕왕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요즘에는 알고 저탄고지를 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지만 다이어트의 일환으로 탄수화물을 너무 줄이시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SGLT2 억제제를 복용하시는 분이 탄수화물을 줄이신 경우에는 응급실을 갈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있는 양이 뭔지 꼭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 흰쌀, 흰 밀가루는 안 좋다는 건 다 아시고 현미 잡곡은 통곡류라서 마음껏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얘네들을 나눠서 보면 실제로 흰쌀밥의 당지수는 70 이상이면 당지수가 높은 걸로 치는데 75니까 높아요. 현미밥은 55부터 60, 70 이하는 중간 정도 당지수니까 중간 정도 당지수에 속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75, 65 별 차이는 안 나요. 근데 여러분이 혹시 과거에는 꽁보리밥 먹었죠. 방구 뿡뿡뿡뿡 끼고. 그렇게 꽁보리밥을 드시면은 당지수가 35니까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흰쌀밥이나 현미밥, 잡곡밥은 당지수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혈당 반응 그래프를 그려서 보여드려도 흰쌀밥은 요렇게 올라가고 현미밥은 요렇게 올라가니까 약간 차이는 나지만 이게 아주 드라마틱한 차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현미밥이 맛이 없으니까 간혹 찰현미, 찰자 붙어 있는 잡곡을 사서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되게 찰지고 맛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찹쌀이랑 맵쌀이 있잖아요. 근데 소화가 뭐가 더 잘 될까요? 찹쌀이 훨씬 소화가 잘 됩니다. 찹쌀이 더 끈적거려서 떡을 만드는데 소화가 더 잘 되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탄수화물의 구조가 아밀로펙틴이라는 거라서 엄청 소화가 더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려고 현미를 사는데 찰자 붙어 있는 통곡물을 사시게 되면은 이 찰자 붙은 것들은 다 아밀로펙틴의 함량이 높아서 우리 몸에서 찰자 안 붙은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분해가 돼서 훨씬 더 빨리 혈당을 올립니다. 그래서 드실 때 당뇨 환자분이 선택할 때는 통곡 중에서 찰자가 붙어 있지 않은 걸 선택하시면 되고, 실제로 흰쌀밥과 현미밥의 혈당 반응 검사가 반응 커브가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막 먹어도 될 만큼 드라마틱한 차이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한국 분들은 탄수화물의 섭취량이 되게 많으세요. 사실 한 뭐 50%에서 한 60%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은 더 탄수화물 많이 드시고 여성분들은 더 많이 드셔서 실제로는 평균적으로는 범위 안에 들어있지만 드시는 분이 또 많이 드십니다. 그래서 사실 탄수화물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밥량은 3분의 2 공기에서 2분의 1 공기 드시고 나머지 반찬을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반찬 중에서 특별히 단백질 반찬, 채소 반찬을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꼭 늘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곡류를 선택할 때 브라운으로 도정이 안 된 잡곡을 고르면 훨씬 좋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그 안엔 비타민 미네랄도 많고 섬유소도 훨씬 많지만 혈당 반응 곡선에 의해서 아주 혈당 반응 곡선에 대해서 아주 드라마틱한 그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양이 정말 중요하다. 종류도 중요하지만 양이 더 중요해서 정해진 양만큼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과일도 열대과일 드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대과일 드시면 조금 더 줄여서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음식의 종류가 뭐가 좋다, 뭐가 좋다, TV나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좋은 음식이 얼마만큼 내 몸에 들어와야 나한테 적당량인지를 아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냥 음식만 좋다고 생각해서 그것만 많이 드시게 되면은 오히려 배가 산으로 가는 일들을 저는 간혹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언뜻 보니까 요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설탕 제로식품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끔은 제로식품을 먹고 오늘 여기서 약간 대기를 하고 있으면 여기 오시는 스텝 선생님이나 전문의 선생님들을 위해서 저기 바깥에 여기 비욘디 대기실에 음료수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이렇게 조금 먹을 수 있는 간식이나 견과류도 있는데, 제가 여기 비욘디 온 지가 사실 저는 비욘디만 온 게 아니라 비욘디의 전신으로 메디텔? 이제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때부터 왔었는데 제로 음료는 처음 봤어요. 제로 사이다가 있어서 저 목이 말라서 끝나고 난 다음에 얼음이랑 하나 먹고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음료가 있어서 저도 간혹은 먹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내가 영화관을 가서 팝콘을 먹는데 우유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제로 음료 먹습니다. 그리고 피자를 먹으면 진짜 사실 피자는 콜라랑 먹어야 맛있잖아요. 그럴 때 먹습니다. 그런데 집에 제로 음료를 사두고 많이 마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시즌 처음 시작하면서 그 미국에서 식사 지침이 확 바뀐 것에 소개를 하면서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새로운 식사 지침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요 인공 감미료, 네, 인공 감미료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연구를 다 조합을 해 가지고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늘 챗 GPT한테 좀 한국어로 바꿔 달라고 했더니 너무 도표가 안 예뻐서 제가 그냥 요거를 갖고 왔습니다. 인공 감미료를 드시게 되면은 특히 인제 음료수로 드시게 되면은 전체 사망률이, 요게 너무 귀엽죠. 전체 사망률이 13% 증가한다.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은 17%를 증가한다. 그리고 요건 뭐냐면은 이게 당뇨 환자들이 많이 먹으라고 옛날에 당뇨 진료 지침에 설탕 대신 가짜당 드세요, 인공 감미료 드세요 했는데 당뇨 환자에서 당뇨 발생을 증가시켜요. 그래서 최근에 당뇨 지침에서는 대체당을 먹지 말라고 그냥 물 마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심각한 거 있죠.
요게 뭐예요? 여기 사람 뇌를 그려 놨잖아요. 여기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는 위험이 42%나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을 때 드시는 거지 요거를 달아 놓고 집에 1.5 리터 페트병을 사 갖고 드실 일은 전혀 아닙니다. 자, 요거 보시면 요거 제가 먹어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먹어 본 건데요. 이거 롯데에서 제로 만들어서 아이스크림도 많이 만들고 제로 과자도 만들어서 많은 판매량을 유지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로 초코칩 쿠키가 있습니다. 84g, 칼로리는 400칼로리예요. 그리고 초콜릿 칩이 있는데 보통 초콜릿 칩은 설탕을 넣어 있는데 이 설탕이 안 들어있는 달콤한 초콜릿 칩이에요. 그래 뭐라고 설명이 돼 있냐면은 어떻게 달콤할 수 있냐고 당 알코올이라고 설탕보다 당도가 높은 에리스트롤이랑 말티롤이라는 것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체 감미료가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칼로리표를 보시면은요. 총 내용량이 84g, 칼로리가 400칼로리니까 많은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탄수화물이 51g이에요. 결국은 당류는 들어가서 즉각적으로 혈당을 올리지만 탄수화물도 여러분이 씹으면 여기서 아밀라제 나오고 췌장에서 아밀라제 나오고 췌장벽에서 더 쪼개 부셔 가지고 금세 췌장벽에서가 아니라 소장벽에서 당당류로 만들거든요. 당분으로 만들어서 흡수를 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스파이크가 올라가는 그 시간의 차이인 거지 탄수화물이 적은 건 아니에요. 당류가 없다라는 거지 탄수화물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음껏 먹을 건 아니고 대부분의 요런 인공감미료 특히 당알코올 이런 것들을 먹으면은 이게 장에서 부글거리면서 약간 설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일반적인 여러분이 과자를 사시면 요즘에 이렇게 과자 소포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소포장이 한 35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칼로리로는 한 100에서 125, 150 이 정도 칼로리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과자를 먹고 싶어서 간식으로 과일 안 먹고 과자 하나 먹을래 할 때 고런 정도로 드시는 거지 요거를 한 통을 사 갖고 요거는 설탕 없으니까 당분이 없으니까 나 이거 다 먹을래 하셔서는 낭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 때는 영양 성분표를 보시면서 당분만 보시지 마시고 당뇨 환자분들은 그 안에 들어있는 탄수화물도 보시고 트랜스 지방도 보시고 하면서 영양 성분표 보는 거를 습관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요즘에 좀 눈이 잘 안 보여 가지고 영양 성분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핸드폰에 보면은 돋보기 깔려 있습니다. 기본 사양으로 다 깔려 있어서 돋보기를 열어서 보시면 잘 보이니까 이 보시는 거를 안경을 맨날 들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또 이렇게 저도 이렇게 바닥에 안경에 깔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초점 렌즈로 핸드폰에 돋보기 기능을 사용을 하셔 가지고 영양 성분 확인하시고 이런 가공식품은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요거 저도 간혹 유혹을 받는 거고 좀 오늘 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일 것 같아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잘 안 올라가요, 배부르게 먹었는데. 여러분이 어떤 걸 경험을 해 보셨어요? 양념치킨 말고 그냥 프라이드 치킨 먹으면 혈당 잘 안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혈당을 안 올리면 당으로는 딱 올라가지 않으니까 뭐 연속 혈당 측정도 다 안 올라가니까 좋은 음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은 먹은 거의 100%가 혈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당장 올라가죠. 근데 단백질은요. 먹은 거의 한 50%가 올라가면서 이 커브가 뾰족한 대신 옆으로 늘어지는 커브가 되어 있고요. 지방은요. 먹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통 혈당 2-3시간 걱정하잖아요. 그다음이 아니에요. 그다음이 더 올라가요. 물론 지방은 내가 먹은 것의 10% 정도만 혈당으로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혈당으로는 안 가지만 칼로리는 가요. 그래서 내 뱃살로 쌓이고 내 피하 지방이나 내 내장 지방으로 쌓이는 거는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음식을 탄수화물도 기름이랑 같이 그러니까 막 튀겨서 프라이드로 만들어서 감자칩을 먹으면 그냥 감자를 삶아서 먹는 것보다 훨씬 혈당이 덜 올라가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해 보시면은 기름이랑 같이 먹으려고 해요. 튀겨서 먹는 게 덜 올라가니까. 그다음에 지방 고기를 많이 먹으면 덜 올라가요. 근데 우리가 사실 혈당을 조절하는 목표는 혈당 조절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혈당을 조절해서 뭐라는 게 목표예요?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을 하는 거죠. 내 혈관을 아끼는 거. 근데 내 혈관을 아끼는 거에 동물성 단백질이 왕창 들어가는 거랑 여러분이 식물성 기름을 가열을 하면은 어
트랜스 지방 생기는 건 다 아시죠? 그리고 또 유해 물질이 나오는 거 뭐 알데하이드 이런 얘기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열한 식물성 기름도 몸에 안 좋고 그다음에 또 안 좋은 게 그러면은 포화지방을 먹으면 어떻게 했냐. 얘는 뭐 당장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 올라간다는 거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장 혈당이 안 올라간다고 튀긴 음식이나 기름에 볶은 거나 그다음에 육류로 간다라는 거는 당장 혈당계에서는 조금 낮출 수가 있지만 또 전체적으로 또 건강상의 불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탄수화물을 약간 줄이고 반찬을 늘리면서 살코기를 드시고 가열하지 않은 기름을 드레싱으로 사용한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게 사실 기름에 대해서 제가 요번 시즌에 한번 정리를 할 건데 왜 제가 정리가 너무 안 됐었거든요 저도. 근데 이제 좀 정리가 됐어요 먹어 보고. 그래서 정리를 할 건데 결국은 가열하지 않은 기름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포화지방도 많이 먹지는 말고 살짝 먹어야 되는 거. 그래서 당장 혈당만 생각해서 너무 고단백, 고지방 식품으로 또 튀긴 음식, 기름진 음식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밥량은 줄이면서 반찬을 살짝 늘리고 거기를 신선한 채소와 과일과 좋은 기름, 가열하지 않는 기름을 사용을 하려면 결국은 올리브유 같은 거 그러니까 참기름 그다음에 요즘에 우리나라의 들기름 요런 기름들을 먹어 줘야 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당장 혈당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요 '혈당 커브에만 다는 아니다.'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곡주인 막걸리는 안 되겠지만 소주는 괜찮다. 네. 술은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곡류로 만든 막걸리라든가 아니면은 또 맥주 요런 것들은 그거 자체가 다 술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알코올로 전환되지 않고 곡류로 남아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쪼끔은 더 탄수화물이 많습니다. 소주는 화학주니까 탄수화물이 들어 있진 않고 그냥 알코올만 들어 있죠. 그다음에 위스키 같은 것도 그렇고요. 포도주는 대부분 가류가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좀 들어 있지만 막걸리나 맥주만큼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의 양을 생각을 하면 요건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알코올의 도수는 지금 다른 얘기합니다. 탄수화물의 양만 생각하면 곡주인 막걸리랑 맥주가 그다음에 많고 그다음에 와인이 많고 그다음에 소주나 증류수인 위스키 같은 것이 가장 적지요. 하지만 우리가 술을 먹을 때 술만 먹지는 않고 안주를 같이 먹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안주빨 술밥으로 처음에는 혈당이 막 올라갑니다. 근데 잠들고 나면은 혈당이 좀 떨어져서 새벽에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음주량이 많은 날은 저혈당이 옵니다. 특히 당뇨가 약 먹는 분들은 그래요. 근데 당뇨약 먹는 분이나 안 먹는 분이나 새벽에 저혈당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술을 많이 먹고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또는 아침에 눈이 반짝 떠져서 깼다고 얘기를 하세요.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간이 이 술 알코올을 분해하느라고 당을 만들지 않아서 자다가 저혈당이 오는 거예요. 저혈당이 오면 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혈당을 올리기 위해서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인 교감신경계의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고 그다음에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나와요. 교감신경계 호르몬이랑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이 반짝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눈 반짝 떠지는 게 내가 술이 다 깨고 내가 술을 너무 해독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다가 '내가 죽을 뻔한 저혈당이 왔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술을 많이 드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술을 드실 때는 좋은 안주랑 술을 드시는 게 내가 당장 생각하고 칼로리 생각해서 '나 술만으로 배 채울래.'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밤에 오는 저혈당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요. 이 저혈당이 왔을 때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의 뇌세포는 망가지기 때문에 치매가 옵니다. 그래서 술 드실 때는 좋은 안주랑 드시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공유인 막걸리는 안 되지만 소주는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같은 알코올 함량이면은 "더 비슷한 생체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거 있죠. 요즘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달달한 술들이 많아요. 와인도 달콤한 것들 있고요. 샴페인도 달콤한 거 있고 막걸리도 엄청 단 것들 있고요. 소주도 단 거 있어요. 요런 것들은 진짜 달달한 성분들, 당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는 완전히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술안주랑 반드시 좋은 술안주랑
같이 드시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마지막에는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적었는데요. 제가 이제 당뇨 환자가 진단이 됐어요. 그러면은 와서 식이교육 받으세요라고 얘기하면 한 3분 중에 1분, 많으면 4분 중에 1분 정도만 받으세요. 나머지는 일단 이 영양 교육이 비급여입니다. 그래서 저렴한 병원은 2만 원이지만 비싼 병원 한 5만 원까지 돈을 내야 돼요. 그리고 와서 들으면 다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뭐 별다른 내용도 아니고 유튜브에 다 있는 거고 다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받아야 되느냐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받은 사람이랑 안 받은 사람이랑 당 조절이 훨씬 달라요.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이랑 나의 식습관을 물어보고 나한테 맞춘 내용이랑 그 교정해 주는 내용은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돈이 들고 시간이 들지만 당뇨 영양 교육은 꼭 병원에 와서 받으라고 저는 권유를 드리고 싶고요. 그럼 실제로 외국의 많은 진료 지침에서는 어느 정도 제가 권유하는 한두 번의 영양 교육도 잘 안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받으라고 권유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당뇨병 첫 진단을 받으면 그냥 영양사 아닙니다. 당뇨를 주로 보는 영양사, 간호사가 병원에 있어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식사 습관이랑 생활 패턴에 맞춘 영양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내용되어 있고요. 이것도 한두 시간이 아니에요. 한 3-4시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고 1,6개월에는 최소 3 내지 6회 추가 교육을 재교육을 계속 받아라. 그리고 그다음에 조절이 잘 돼도 1 년에 1회 정도 정기적인 추적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진단 받으시고 또는 지금 치료 중인데 내가 한 번도 영양 교육을 받으신 적이 없다. 그러면 내가 다니고 있는 병원의 주치의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영양 교육을 한번 받기를 권유드립니다. 요렇게 하시는 게 뭐 당뇨에 좋다고 하는 거 뭐 사서 드시는 것보다 훨씬 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실 수 있으세요. 자, 제가 이제 요점 정리를 하면 혈당을 조절하는 게 쉬운 길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장점은 오늘 당뇨가 아닌 분도 지금 휴일 마지막 날 건강을 위해서 이거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당뇨가 없는 분들도 사실 당뇨 식사가 항노화 식사이고 항염증 식사이라서 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당뇨약을 안 받는다고 하시는 분들의 많은 이유가 내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왕. 그리고 또 주변에 지식을 주는 소스들이 되게 많아요. 유튜브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신문에도 그렇고 방송에도 그렇고. 그런데 누가 얘기를 하는 게 가장 당뇨 환자한테 정확한 지식을 주느냐 하면은 당뇨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의사와 영양사의 콘텐츠를 여러분이 골라서 보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많은데 그중에서도 가장 정확한 또는 도움되는 콘텐츠는 당뇨 진료하는 분들이 제공하는 콘텐츠가 가장 도움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콘텐츠들을 누가 제공하는 콘텐츠인지 확인하시고 골라서 선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려주신 거 하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질문이 길어서 제가 다 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볼게요. 바오님께서 대체당 종류가 엄청 많은데 당뇨 환자들에게 어떤 대체당 종류든 단수치 안 올리는 걸까요? 대체당에도 우열이 있을까요? 덜 나쁜 순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뭘 고르셔도 괜찮은데 사실 저는 스테비아는 너무 짠한 단맛이라서 잘 못 먹겠고 저는 이제 사실 불고기를 여러분이 그 양념육이 얼마나 단지 모르시죠? 양념 갈비 그다음에 소 불고기 이런 게 굉장히 답니다. 그래서 저는 알룰로즈랑 설탕을 조금 섞습니다. 그러면 설탕과 비슷한 단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알룰로즈를 많이 하는데 뭐가 더 건강에 나쁘냐 하면은 사실 대체당이 모난 놈이 정 맞는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카린이라든가 이런 게 옛날부터 먹었던 것들은 연구가 되게 많이 되어 있어서 암을 일으킨다고 했다가 방광암, 그다음에 괜찮다고 했다가 지금은 뭐 괜찮다는 얘기가 같고 그다음에 또 자이레톨 같은 당알코올 계열이 출혈성 뇌졸중을 일으킨다 이런 연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항상 많이 먹으면 많은 역학적인 자료가 쌓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들, 건강 문제들에 대해서 연구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나온 것들이 알룰로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직은 그렇게 많이 막 뭘 일으킬 만큼 많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먹지를 않아 가지고
아직 잘 연구가 안 돼 있는 면이 더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뭘 주고 암 생기려면 몇십 년은 봐야 되잖아요. 심혈관계 질환 생기려면 몇십 년 봐야 되는데 그 연구가 안 돼 있어서 아직 안 나온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뭘 먹는지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칼로리가 없고 설탕같이 당분이 아니라는 거지 다들 어떤 연구들이 "여기 건강에 나쁘다." 또는 "건강에 해롭지 않다."라고 나오지 건강에 좋다고 나오지는 않거든요. "이걸 먹으면 막 살이 빠진다. 심혈관계 질환 예방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나쁘거나 나쁘지 않거나 요런 것들은 대부분 가장 최선으로 먹는 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청솔모님께서 길게 올려주셨는데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못 드리면은 또 다른 분들 오셨을 때 물어보시면 또 답을 또 잘 주실 겁니다. 61세 남자분이고요. 다이아마크론 서방전 드시고 테넬리아 드시고 크레스토 드시고 란투스 맞는다고. 하루 운동이 아침 걷기 25 분, 점심 걷기 35 분, 저녁은 헬스장에서 25분 근육 운동 1 시간 하는데 혈당의 진폭이 큰데 혈당의 차이가 큰데 당화혈색소 6점이 6.6이고 주사를 맞으시는데 이 정도면은 사실 정말로 잘하고 있는데요. 근데 인제 아마 혈당 스파이크 얘기하시는 거죠. 이제 그것까지 없애시려면은 저는 아마 매번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매번 주사를 다회 인슐린 주사를 맞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해볼 수 있는 게 여기 없는 약 중에서 글리코 어 글라이코베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요게 뭐냐 하면 내가 먹으면 탄수화물이 분해가 돼야 흡수가 되잖아요. 그 분해를 천천히 하도록 하는 약입니다. 그러면서 일부는 흡수를 잘 안 시켜서 장으로 보내요. 그래서 고거를 식사 때 좀 식사 시작하면서 드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면 될 건데 만약에 그 진폭이 너무 크다면 인슐린 용량을 조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희망하늘 님께서 남편이 당뇨인데 과일을 너무 좋아해서 밥 먹고 많이 먹습니다. 왜 혈당이 올라가면 안 좋은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혈당이 올라가면은요.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요 내용을 할 건데 혈당이 올라가면 혈당이 올라간 순간에 혈당이 인체 모든 조직에 다 붙습니다. 빨간 피에도 붙고요. 뭐 콜라겐에도 붙고 온몸에 다 붙습니다. 근데 붙으면 안 떨어집니다, 찐덕거려 가지고. 언제 떨어지냐면 그 조직이 사망할 때 떨어져요. 붙으면서 가만히 붙으만 있냐 아니에요. 거기 딱 붙으면 그때부터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그 조직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혈당이 우리 정상 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당뇨 환자의 범위가 180 이잖아요. 180 이상으로 올라가는 순간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사실 저혈당이 없는 한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긴 합니다, 혈당은. 그다음에 오영도 님께서 "당뇨 전 단계인데 매일 꿀을 3 티스푼 먹고 있는데 안 먹는 게 낫지요." 네. 꿀 드시지 마세요. 달달한 음식 중에서 가장 건강한 건 적당량 먹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매일 일부러 당분을 넣어 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이고. 그다음에 손정희 님께서 어 79세 어머니께서 당화혈색소 6.8 인데 밤에 아이스크림을 일 주일에 2번 3달 내내 드시더니 여름에 아이스크림 드신 분 너무 올 여름에 더우니까 그렇게 아이스크림을 드시더라고요. 피검사로 7.9가 되었는데요. 일 주일 전부터 식이요법을 하니까 공복에 110 으로 떨어졌고 바로 당뇨약을 드려야 할까요? 터디엠 매트 서방전. 제가 이거 뭔지 모릅니다. 근데 아마 자누메트나 DPP4 이니비터일 것 같아요. 엠플로정은 네. 엠플로정은 아마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SGLT2 억제제일 거예요. 엠파글리플로진에서 나온 이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약입니다. 어머님이 "체중 빠져도 별 문제 없다." 하면은 음 엠플로정 되게 좋은 약입니다. 체중 빠지죠. 체중이 빠지는 걸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싫어하고 79세 정도 되신 분은 살 빠지면 안 좋으니깐요. 그래서 터디엠 매트 서방전을 풀도즈로 드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경우 인제 아이스크림만 끊으시면은 원래 혈당이 갈 거고 원래 혈당에서 별 부작용이 없을 거니까 DPP4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즘에는 AI가 있어서
진짜 그 제미나이 구글에다 구글 창에만 치면은 너무 잘 가르쳐 줍니다. 근데 가끔 틀리는 게 많으니까 더블 체크하셔야 돼요. 테네글리프틴 네. DPP4 이니버터 맞네요. 터디엠 매트 서방전 같은 경우는 별 부작용이 없어서 나이 드신 분들 쓰시기에 가장 만만하고 좋은 약입니다. 네, 일반적인 약 맞고요. 좋은 약입니다. 그다음에 손정희 님 얘기해 드렸고 문은희 님께서는 응급실에 실려가서 아이고 지금 사실 오늘 응급실에 실려가셨는데 네. 당연히 괜찮죠. 요즘 치료 잘합니다. 이 연휴 기간에 네. 요즘에는 참 치료를 잘해요. 그래서 또 중환자실이라는 게 내가 병이 중해서 옮겨진 거이기도 하지만 일반 병실이랑은 다르게 훨씬 더 세심한 케어를 하는 면이라서 오히려 사실 의사들은 중환자실 당직이 말고 일반 병동 의사들은 환자를 중환자실에 올리는 거 훨씬 더 마음 편해합니다. 그래서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워낙 치료를 잘하기 때문에요. 네. 잘 낫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유링 님이신 것 같아요. 유링 님 88년생이시고 지병이 있어 혈압은 있지만 당뇨는 없다고. 혹시 당뇨를 예방하려면 운동도 해야 하나요? 당뇨를 예방하던 당뇨가 있던 당뇨에서 굉장히 안전하던 운동은 그냥 평생 하시는 겁니다. 네. 88년생이라서 아직 노화를 안 느끼셔 가지고 지금 운동의 중요성을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운동은 평생 하는 거고요. 일찍 하실수록 더 근육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하시고 유산소 운동하세요. 그다음에 최희준 님께서 남편이 배고픈 걸 못 참고 밥을 먹을 때 허겁지겁 먹고 빨리 먹기 위해 밥을 못 말아 먹고 국이나 찌개도 국물 위주로만 먹습니다. 배가 고플 때 조절할 수 있는 음식이 있을까요? 남편분이 밥을 드시기 전에 사실 요구르트 찐득한 그릭 요거트를 하나 드시고 식사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 또 하나는 채소를 조금 드시고 식사를 하셔서 일단 배를 조금 채워 가지고 배에서 이 배꼽에 만복감을 일으키는 배꼽시계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뇌에 시그널을 보내면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너무너무 배가 고픈 시간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해요. 혹시 약 때문에 혹시 저혈당을 일으키는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다면은 약을 조절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그런 게 아니라면 그 사이에 간식을 한번 먹어 가지고 간식을 견과류를 좀 드시거나 아니면 요구르트나 우유 같은 걸 드시거나 과일을 좀 드시거나 해서 너무 배고파서 허겁지겁 먹게 되는 순간을 안 만드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국물 음식은 사실 너무 짜 가지고 안 드시는 게 좋은데 저도 나이가 드니까 국물 음식이 더 맛있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윤희 님까지 답을 드리고 네 제가 아마 요번 시간을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윤희 님께서 "저는 아침 식사 후 혈당이 많이 오릅니다. 아침 탄수화물을 줄일까요?" 아침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 드시냐에 따라서 다른데 밥 반 공기 정도 드시나요? 근데 밥 반 공기면 더 줄일 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뭐 항상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일단 채소 먹고 단백질 먹고 그다음에 밥을 드시는 거. 사실 이거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식사 시간 바꾸는 거. 근데 좀 밥이 맛이가 없죠. 왜냐하면 밥을 반찬이랑 먹어야 맛있는데 반찬을 먼저 먹는 거랑 같으니까. 그리고 또 반찬을 먹을 때 반찬은 대부분 짜잖아요. 그러니까 밥이 좀 있어 줘야 되잖아요, 염도를 희석을 하려면. 그러니까 심심한 반찬을 드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식사해 보는 거. 만약에 내가 한 그릇을 먹고 있다. 그럼 사실 한 그릇은 많은 양이니까 3분의 2 공기에서 2분의 1 공기 정도로 줄여야 되는 거죠. 그 정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은 아직 안 드시죠? 뭐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자, 여러분과 Q&A를 하는 동안 그래서 제가 다음번이 10번째 시간이라서 여러분이 그 제 동영상 밑에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답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답을 못 받으신 분들은 거기에 올려주시면 우리 초이 PD님께서 또 정리해서 알려주시니까 그걸 제가 또 여러분한테 답을 드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보면은 이렇게 악플들이 있어갖고 댓글을 좀 잘 안 봅니다. 마음이 상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거기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9시 50분이 됐고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